전 세계적으로 생태계까지 다 바뀌는 전례 없는 형태로 자연재해가 벌어지니까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공멸로 가고 있을 것이다. 철저하게 대응을 실패했습니다. 집단 행동할 것이냐, 집단 자살할 것이냐, 지금은 그 양자택일에 놓여 있다. 지금 앞으로 10년이 우리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들 것이냐, 거주 불가능한 지구를 만들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대응 적극적으로 안 하다가는 우리는 도태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 교수입니다. 이상하죠. 네, 여름에 뭐 폭우도 심하고 폭염도 심하고 장마도 일찍 시작되고 이상한데 그렇게 놀랍진 않습니다. 제가 뭐 한참 전부터 계속 매년 여름 폭우 폭염 반복될 거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기후가 바뀌면서 점점 기상 이변은 이제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당연히 이변이 또 생기겠구나, 전례 없는 일, 기상 관측 이래 최초, 이런 일들을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습니다. 재난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그것도 문제인데요. 근데 알리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어떤 이런 피해를 우리가 예방하는데 사람들에게 좀 빠르게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을 알리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죠. 기후가 바뀌어서 그렇죠. 사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경고는 했지만 기후가 바뀐다는 게 그냥 지구 평균 온도 조금 오르고 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특성을 바꾸는, 그래서 전례 없는 형태로 자연재해가 나타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런 바뀌는 자연재해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막 벌어지니까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미래는 우리 학기에 달렸습니다. 저는 낙관론자라서 저는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잘 극복할 거라고 그런 쪽으로 믿는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미 공멸로 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극복하고 아주 변화무쌍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적응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주로 기상재해들이 예전과 달라진 것들 많이 접하실 수 있는데요. 태풍을 비롯해서, 태풍은 꼭 뭐 기상재해라기보다 사실은 해양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또 해양재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해양재해, 기상재해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느낄 수 있게 하는데요. 장마도 그렇고 폭우, 폭염, 폭설, 한파, 가뭄, 산사태, 홍수 뭐 이런 것들, 산불, 그런 각종 자연재해. 근데 사실 이게 순수하게 자연재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왜냐면 기후가 바뀌면서 자연재해 특성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것인데, 그 기후를 바꾸는 원인이 우리 인간에게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재의 요소도 있는 거죠. 이제 자연재해와 인재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극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인 파급, 뭐 식량 안보 위기라든가 각종 전쟁, 사회적인 국가 간의 대립 갈등 강화, 이런 것들이 다 기후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이면 사실 북반구 봄인데, 봄철에는 우리가 막 영상 3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렇게 바뀐 배경에 기후가 바뀐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자연재해가 다 기후변화 때문인 건 아니지만, 그리고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와 이런 자연재해 사이의 관계를 다 밝혀낸 것도 아니지만, 기후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나타나지 않았을 그런 기후변화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전례 없는 재해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화하는 자연재해를 기후변화와 연계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비가 계속 안 오면 가뭄이 되지 않습니까? 바싹 마르고, 그러면 있던 물들이 계속 증발은 하는데 비는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 고여있던 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토양도 다 건조해지고 바싹 마르고 풀도 바싹 마르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조금만 스파크가 튀어도 불이 납니다. 그래서 폭염이 심해지면 가뭄도 심해지고, 가뭄이 심해지면 산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다시 나타나고요.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폭우, 산사태, 홍수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폭염, 가뭄, 산불이든 또 폭우, 산사태, 홍수든 어느 쪽도 우리가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요. 이런 극단적인 강수량, 너무 많든 너무 적든 극단적인 강수량도 문제고, 또 극단적인 기온, 아까 폭염, 반대는 한파, 이런 것도 문제죠. 사실 한파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아니 지구 온난하면 따뜻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아니 왜 지구 온난한데 왜 춥냐. 근데 이 춥고 덥고는 폭염, 한파 이런 것하고 관련된 기상현상이죠. 지구 온난화는 기상이 아닙니다.
합니다. 기후입니다. 지난 한 100년에 걸쳐서 산업화 이전 대비 한 1도, 1.1도 정도 올라간 겁니다. 자, 1.1도 올라갔다고 그것도 100년에 걸쳐서 1.1도, 그것도 지구 전체 평균한 온도가 그거 올라갔다고 더운 게 아니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든 지구 가열화라고 부르든 지구 평균 온도 올라가서 더운 게 아니고 지구 평균 온도 올라가면서 동시에 곳곳에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폭염이 생기고 그러니까 더운 거고 40도, 50도 올라가니까 더운 거고 반대로 너무 내려가서 영하 40도, 영하 50도 내려가니까 한파, 추운 겁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폭우, 홍수, 산사태 나는 거고 비가 너무 안 오니까 폭염, 가뭄, 이런 산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종이라는 게 우리 그 토양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그런 식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식물들이 우리 원래 전통적인 기후에서 최적의 어떤 서식지가 돼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인데 기후가 바뀌니까 이제는 뭐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 야생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살 수 있는 기후가 아니죠. 그러니까 최적의 서식지를 찾아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수목선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고 있고 생물 종들이 자꾸 바뀌게 대량 이동하죠. 대체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북반구에선 북쪽, 남반구에선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고도로는 점점 높은 고도로 자꾸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온난화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 서식지를 찾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생물종의 대량 이동이 있고 생태계까지 다 바뀌는 그 어마어마한 변화가 기후변화의 본질인 것이죠. 뭐 우리나라뿐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바닷물의 지구 평균 해수면 자체가 1년에 3, 4mm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정도 속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mm보다도 적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1년에 한 3, 4mm 정도 속도로 올라갑니다.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은 전 지구 평균보다도 조금 더 빠른 편이라서 한 4mm 이 정도, 1년에 4mm 그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1년에 4mm 그럼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3, 4mm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 지구 평균으로 이 정도 올라간다는 거는 전 지구 표면, 바다 표면 면적에다가 이 높이를 3, 4mm를 곱한 그만큼의 부피만큼의 바닷물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바닷물입니다. 2030년 된다고 부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오해하는 내용이고요. 해수면이 아까 뭐 3mm, 4mm씩 매년 이렇게 올라가도 10년에 3cm, 4cm 올라가는 거잖아요. 평균 해수면 자체가 올라가는 걸로는 우리가 뭐 몇 미터 높이에 있는 이런 곳들이 막 잠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평균 해수면이 때문에 아까 지구 평균 온도하고 폭염 한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온도는 100년에 걸쳐서 1도, 1.1도밖에 안 올라갔지만 과거에는 영상 20도, 영하 20도 평균에서 0도였고 지금은 영상 41도, 영하 40도 평균에서 1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은 1도밖에 안 올라갔지만 영상 40도, 영하 40도 이런 극단적인 기온 변동성이 나타나니까 어려운 것인데요. 해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해수면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지만 평균 해수면이 올라간 상태에서 해수면이 원래 많이 오르내립니다. 자연적으로 오르내리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이 과거에는 낮은 상태의 평균 해수면에서 벌어지던 것들이 이제 해수면이 올라간 상태에서 벌어지게 되면 과거보다 침수 피해를 더 많이 겪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100년에 한 번 오던 파가 이제는 거의 1, 2년마다 거의 계속 찾아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해안가 여러 가지 시설부터 여러 가지 파랑 전파 이런 것에 우리가 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침수 피해, 해안가 이런 침수 피해 또 그 부근의 대도시들 피해까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기후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물론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기후가 자연적으로 변동해 왔어요. 지구의 오랜 역사에서 변해왔는데 뭐 한 10,000년 전부터 이렇게 좀 안정적인 지구의 기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난 100년 만에 급격하게 지구의 기후가 바뀌고 있는 그거는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 활동, 산업화 이후에 우리 활동 온실가스 많이 배출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기후를 많이 바꾼 것이죠. 너무 빠른 속도로 기후가 바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빠른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고 기업도 노력을 해야 되고 개인도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 줄이고 또 식물이라든가 이런 생태계를 건강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은 혼자 한다고 그 효과가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데 환경 생각해서 실천하고 하는데 나 혼자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좌절하시는 분들 보는데 절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 정부나 기업이 바뀌는 게 물론 훨씬 중요하지만 정부나
기업은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개개인들이 바뀔 때 바뀝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은 각성하는 개개인들이 많아지면 결국 유권자고 투자자고 소비자인 이 개개인들에 따라서 정부나 기업은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먼저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뉴욕 같은데 이제 침수 피해가 심해지고 허리케인 같은 게 지나가면서 헤일 피해가 커지고 이러니까 방벽 같은 거를 이제 거대한 큰 예산을 들여서 아주 높은 방벽을 갖다가 꽤 긴 거리에 걸쳐서 이것들을 뭐 세워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면은 사실 평균 해수면만 그냥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해수면 오르내리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석에 의해서 만조 때 해수면이 올라가 있다가 간조 때 해수면이 내려갔다가 만조, 간조 또는 고조, 저조에 의해서 해수면이 오르내리는 조석에 의한 변화도 있고 또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이런 열대성 저기압 또는 뭐 폭풍 이런 저기압이 올 때는 이 저기압이라는 건 기온의 대기의 압력이 작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해수면을 누르는 압력이 작아져서 해수면이 들려 올라갑니다. 해수면이 들려 올라간 상태로 오기 때문에 해일이 되는 거죠. 폭풍 해일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저기압이 접근할 때 해일이 돼서 해수면이 많이 올라가고요. 그 외에도 바람에 의해서 뭐 해상풍이 강해지면 뭐 고파랑이 있으면서 해수면이 많이 출렁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질 때 1+1+1이 3이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되는 것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게 위상이 잘 맞으면 만조시 특히 조차가 커지는 대조기의 만조시에 태풍인 허리케인 이런 게 와서 해수면을 더 올리고 평균 해수면이 더 올라가는 미래에서는 이것들에 의한 피해가 아주 커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벽을 높게 쌓아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 뉴욕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이미 해수면 상승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공감했죠. 그리고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후변화 대응을 잘 안 하는 그런 나라고 근데 사실 기후변화 악당이 아니고 사실 기후 바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점 경제적으로도 불리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로 태세 전환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만 도태돼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많이 둔감했는데 다행히 좀 긍정적인 거는 2020년대 들어오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사람들이 뭐 우리도 역대 최장 장마도 2020년 여름도 막 겪고 하면서 피부로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해서 이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글 코리아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기후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제일 많이 검색되는 이런 걸로 나오고 하는 걸로 볼 때 이제 기후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한 이야기인데요. 집단 행동할 것이냐 집단 자살할 것이냐 지금은 그 양자택일에 놓여 있다. 지금 앞으로 10년이 우리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지구를 만들 것이냐 거주 불가능한 지구를 만들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안에 결정이 나는 것이죠. 지금처럼 하다가는 거주 불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빠르게 각성하고 바뀌어서 탄소 배출 급격하게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고 생태계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심해지는 1.5도 수준 즉 다시 말해서 지금보다 자연재해도 더 극심한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겠지만 거기에 적응하면서 1.5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2100년까지도 거주 가능한 그런 지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암이죠. 네, 암인데 중증. 뭐 요새 말기라는 말은 안 쓰지만 뭐 사기암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암이 한 군데 암이 아니라 온몸에 전이돼 있는 곳곳에 전이된 그런 암 환자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진단하는 지구 환경 과학자로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한부 인생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노력하면 이거 관리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가 지구 평균 온도 1.5도를 넘어서 2도, 막 3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기후변화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고 나면 그때 돼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늦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는 쪽에 있는데요. 뭐 여러 장기가 다 문제니까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지금 문제들을 전례 없는 그런 기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데 최근에 2019년에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겪은 극심한 가뭄 그리고 2020년이 돼서 또 겪은 여러 홍수와 뭐 폭우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극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19년 가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그 가뭄이 아주 심각했어요. 비가 너무 오랫동안 안 오면서 가뭄이 심각했는데 왜 그랬냐면 인도양에서 수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인도양의 서부하고 동부 사이에 온도차가 한 번씩 벌어졌다가 하는데 그게 2019년 가을에는 2도까지 벌어져요. 2도면 굉장히 큰 온도차가 벌어진 겁니다. 인도양 서부가 인도양 동부에 비해서 2도 정도 표층수온이 높았던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표층수온이 높은 쪽에서는 증발이 잘 되고 이러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러고 그래서 동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홍수가 많이 나고 막 그랬고, 반대로 이쪽 인도양의 동부에 있는 이쪽은 이제 비가 잘 없고 맑아지고 아주 건조해지고 가뭄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 2019년 가을부터 가뭄이 아주 심해졌죠. 근데 가뭄이 심해지고 그러면 바싹 마르면서 토양도 마르고 풀도 마르고 다 마르는데, 거기서 이제 작은 스파크 하나만 해도 이게 불꽃이 번쩍하면 바로 그냥 이게 불이 되면서 삽시간에 번져나갑니다. 거기에 이제 강풍까지 불고 이러면 불이 빠르게 번져나가는데, 소방관들이 이거를 다 진압할 수가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닌 거죠.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생기면서 진압을 못합니다. 10여 개 국가가 소방관들을 막 보내주고, 그 오스트레일리아 소방관들이 원래 또 워낙 잘 이런 훈련되어 있는 소방관들임에도 불구하고 끌 수가 없어요. 왜냐? 화염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막 생기는데, 이거 불로 된 이런 토네이도입니다. 뭐 거대한 토네이도 이런 게 불기둥이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곳곳에서.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불을. 그러면서 이제 불이 막 어마어마한 규모로 번져나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2019년 가을부터 시작된 그 불이 2020년 해가 바뀌어도 계속 산불로 다 태웁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보다도 더 넓은 면적이 다 타버려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다 타버리고 자연 생태계도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소방관들이 못 끄잖아요. 그럼 어떻게 진화가 되느냐? 갑자기 막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이러면서 2020년에 돼서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인도양의 수온 분포가 다시 바뀐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오고 하니까, 근데 그 미처 온도가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이제 이 비가 얼음이 그냥 녹기도 전에 그냥 위에서 바로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우박이 돼서 거대한 우박이 막 떨어지면서 그 우박 피해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엔 또 뭐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이래서 다시 홍수 피해를 겪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런 거를 겪고, 또 이게 2020년 여름이 되면 동아시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중국 남부지방, 양자강 유역 이런 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이재민, 그 수재민이죠. 이재민이 뭐 3천만 명 이상 막 생기고, 우리나라도 2020년에 뭐 최장장마 경험했지만 중국 남부는 뭐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고, 일본 남부도 규슈 지방 이런 데 아주 큰 피해를 입고 폭우에 시달렸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인도양의 어떤 수온 분포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양뿐만 아니라 태평양, 대서양, 또 남빙양, 북극해 이런 바다들, 5대양이라 그러죠. 우리 해양의 수온이 자꾸 바뀌고, 해양의 수온이 바뀌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져서 지구 온난화, 지구 전체적으로 열이 축적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열이 축적되는 그 열의 90% 이상, 대부분의 열이 바다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에 많은 열이 흡수되면서 해양의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바닷물이 곳곳에서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대기를 데우고 식히고 하는 패턴들이 과거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랑 다른 그런 기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양을 우리가 기후 조절자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해양이 달라지게 되니까 기후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강수 패턴 이런 것들, 뭐 증발 강수 패턴이 다 달라지고, 비가 안 오던 곳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조금 오던 곳에 너무 많이 오니까 대처가 안 돼 있으니까 피해를 보고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반대로 비가 좀 오던 곳인데 비가 안 오고, 그쪽에 너무 오랫동안 비가 안 오니까 폭염이 심해지고 가뭄이 심해지고 산불이 거대하게 나고, 전례 없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이런 기후변화 문제를 경고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계속 경고를 했는데, 각국 정부를 비롯해서 이런 전지구적인 문제니까 국제사회에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 철저하게 대응을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가 점점 소극적으로만 대처하면서 이렇게 미뤄오다가 이제는 미룰 수 없는 막다른 벼랑 끝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2도가 오르기 전에, 티핑 포인트 되기 전에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너무 심각해질 정도로 이렇게 계속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 오면서 실패를 하니까, 지금은 기후변화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시급하게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기후비상이라는 말까지 쓰는 겁니다. 10년 남은 것이죠. 이게 1년, 5년, 뭐 10년 이게 만에 어떤 차이를 보이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지금처럼 탄소 배출을 계속하고 조금의 변화도 없다. 예, 그런 식으로 계속 간다. 1년, 5년, 10년 이렇게 간다. 그러면 지금보다 온난화 수준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 지금부터 탄소 배출을 많이 줄이고 해도 그동안 배출했던 누적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1년 후, 5년 후, 10년 후까지는 거의 지구 온난화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올라갔는데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올라가는 수준까지는 우리가 막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부터 노력을 해도 1.5도 수준까지는 올라갑니다. 앞으로 한 10년 내외에. 그래서 앞으로 10년까지는 우리가 탄소 배출을 많이 줄이든 안 줄이고 계속 배출을 지금처럼 하든 거의 비슷하게 지금처럼 이런 각종 기상재난, 기후, 이런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계속 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 10년 후부터 1.5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2100년까지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1.5도를 뚫고 2도, 3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기후변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2도 이런 것까지 다 넘어가서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리는 인류 공멸 시나리오로 가느냐, 그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산업혁명 이전에는 우리가 뭐 대량 생산을 하거나 이러면서 막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탄소, 인간이 배출하는 거나 동물들이 호흡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다 합쳐도 자연 상태에서 이산화탄소 흡수해주고 광합성을 하니까 식물들이라든가 이런 탄소를 흡수해주는, 자연 생태계가 흡수해주고도 남는 정도였어요. 오히려 흡수를 더 많이 했죠.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공장 돌리고 탄소 배출하고 우리 석탄 화력발전소 이런 거 가지고 전기 만들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 자동차 타고 다니고 하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했잖아요.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누적된 배출량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그렇게 늘어나면서 이 온실가스 농도를 많이 높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가는 복사에너지의 중에 온실기체에 의해서 반사돼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건 거의 일정한데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가는 거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구의 열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것이고, 축적되는 열에너지의 90% 이상은 지금 해양에 흡수되고 있고, 그래서 바닷물의 순환이 바뀌고 바닷물의 열 분포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바닷물이 대기를 데우고 식히고 강수를 조절하고 하는 것들이 바뀌면서 기후가 이제 요동치고 있기 시작한 겁니다. 1년에 20제타줄 정도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하는데, 제타줄 그러면 이제 1제타줄은 10의 21제곱줄입니다. 그래서 줄은 이제 에너지 단위니까. 근데 10의 21제곱줄이라고 막연히 큰 숫자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그 원자폭탄하고 비교를 해보면 1초에 원자폭탄이 4개 정도 폭발하는 그 정도 에너지가 20제타줄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4개씩 원자폭탄이 터진다. 1시간에 14,400개씩 원자폭탄이 터지고 있는 그 정도의 열이 해양에 흡수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구 전체적으로는 4개, 5개씩 막 터지는 거죠. 이게 사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인간 활동 때문에 최근에 인위적인 이런 기후변화가 나타났다 했지만, 그 기후변화 원인을 두고도 한참 논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그것을 음모론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자꾸 그러면서 논쟁거리를 만들고 논란거리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대응은 자꾸 늦추고, 그러면서 점점 문제를 악화시켜 왔는데, 그렇게 문제를 악화시켜 오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피부로 겪을 만큼 당장 뭐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기상이변은 당장 벌어지는 일이지만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서서히 나타나는 거니까 100년에 1도 변하는 걸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대응하고 있는데도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우리 경각심이 많이 낮은 상태죠. 근데 문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 미룰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기후 비상, 벼랑 끝까지 몰린, 물러설 곳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10년은 정말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을 그동안 많이 해서 온실효과를 강화시켜서 이런 기후변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하게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줄여야죠. 근데 선진국들은 그동안 많이 배출했고,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또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이 누적 배출량으로 보면 책임이 훨씬 크니까 선진국들이 당연히 더 많이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선진국만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잖아요. 지금 중국, 인도 같이 개발도상국 중에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전 세계가 같이 배출량 을 급격히 줄여야 되고, 모든 이런 경제 활동 방식 자체를 다 탈탄소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인류 문명이 지금 탄소에 기반해서 건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탄소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탈탄소 문명으로 문명을 완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국제적인 합의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국제사회에서도 하고 있고, 이제 국제적인 생태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걸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하신 것처럼 집단 자살할 게 아니고 집단 행동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다 그 방식으로 바뀝니다. 탄소 국경세도 하고, 이제 탄소 배출 많이 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손해 볼 수밖에 없게,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로 전기 만드는 나라에서 만든 어떤 물품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받아주지도 않는 아리백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탄소 이 배출 줄이는 이런 대응 적극적으로 안 하다가는 우리는 도태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앞으로 10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10년에 의해서 우리가 집단 자살을 할 것이냐,
것이냐 아니면 집단 행동을 할 것이냐, 이 10년 동안의 그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2030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 가능한 지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거주 불가능한 지구가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2030년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아니면 노력을 하지 않든 계속 여러 가지 기후 재난, 기후 재앙을 겪으면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자꾸 심화되고 어려운 환경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는 완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집단 공멸로 갈 수밖에 없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진다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기후변화 완화 노력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이 변화하고 있는 기후에 적응하도록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방제 능력을 한 차원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전에 100년에 한 번 나타날 일이 이제 거의 뭐 매년 나타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방제 노력을 철저하게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